다시는 이 문 앞에 얼썩도 하지 마! 차가운 12월 새벽,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복도의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산후 40일도 채 되지 않은 산모 박은주 씨가 괜찮아, 갓 괜찮아. 태어난 엄마가 아기를 여기 있어. 품에 꼭 끌어안은 채 울지 마, 복도로 우리 아기. 떠밀려 괜찮을 나왔습니다. 거야. 시어머니가 발치에 툭 던진 것은 낡고 해진 빨간 에코백 하나. 그런데 바로 이 낡은 가방 하나가 10년 뒤 박은주 씨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버려진 줄만 알았던 그 가방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날의 사연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도 가슴 먹먹한 그날의 사연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12월 서울 노원구 중계동 1990년대에 지어진 낡은 15층 아파트 단지가 줄지어 선 이곳은 강남의 번쩍이는 빌딩 숲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골목골목에는 성실하게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기가 배어 있었지요. 그 단지 중 가장 오래된 동, 5층 복도, 형광등 하나가 아직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신고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형광등이었지요. 그 깜빡이는 빛 아래 박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33, 산후 40일,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말 그대로 무너진 몸이었습니다. 출산 후 빠진 머리카락이 빗질도 못한 채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 다크서클이 광대뼈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발목이 부어 슬리퍼 끈이 파고들었고 허리는 아직도 제대로 펴지지 않았지요. 그 품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지 40일. 아기는 갑작스럽게 파고드는 찬 공기에 놀랐는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 포대기를 더욱 꼭 여몄습니다. 손바닥으로 아기의 따뜻한 등이 느껴졌습니다. 그 조그마한 온기가 지금 이 순간 은주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발치에는 낡고 해진 빨간 에코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닳아 흐물거리고 군데군데 투명 테이프로 붙인 자국이 남아있는 오래된 가방. 조금 전 시어머니 최정숙 씨가 복도로 밀어내며 발치에 던진 것이었지요. 은주는 그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가 닫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지금 이 문 너머 안방에는 시어머니가 있겠지요. 은주를 내쫓은 뒤 어떤 표정으로 앉아 계신지 알 수도 없고 이제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아기 이마 위로 툭 떨어졌지요. 아기가 잠시 울음을 멈추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맑고 작은 눈을 보는 순간 은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새벽 5시가 조금 지난 시각 이 단지에서 15년째 야간 경비를 맡고 있는 박씨 아저씨가 순찰을 돌다가 복도에 쪼그려 앉아 있는 은주를 발견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렇게 혼자 있었습니다. 어머나 아가씨, 거기서 뭐해요? 박 씨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은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품 안의 아기. 박 씨는 한동안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뒤돌아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참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래. 경비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박은주는 경남 거창 출신이었습니다. 논두어 맞이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집안의 6째 딸. 밥 먹는 입이 하나라도 줄어야 했던 형편이었지요. 그래서 22이 되던 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강남 쪽 작은 카페에서 서빙을 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친구 소개로 최연우를 만났습니다.
현우 씨는 말수가 적고 책을 좋아하는 남자였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은주를 진심으로 대했지요. 은주가 힘들다고 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손을 잡아주고 은주가 울면 그냥 옆에 앉아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습니다. 예식장 대신 노원구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양가 가족만 모아 식사를 했지요. 그날 시어머니 최정숙 씨는 은주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은주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은주가 부엌에서 일할 때마다 밥상을 차릴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길이 늘 어딘가를 꼬집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손이 왜 그 모양이야? 거창 시골서 왔다더니 하는 것도 꼭 그렇네. 은주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현우 씨가 있으니까. 현우 씨 옆에 있으면 견딜 수 있었으니까. 결혼 이듬해 봄 은주는 임신을 했습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은주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지요. 배가 불러올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눈치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현우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과로로 인한 독감이겠거니 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 무리했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열이 사흘을 가고 나흘을 가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폐혈증이었습니다. 면역이 무너진 상태에서 감염이 온몸으로 퍼진 것이었지요. 중환자실 유리 너머로 현우 씨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은주는 그저 빌었습니다. 제발이요. 이 사람만은요. 이 사람이 없으면 저는 이 집에서 하루도 버틸 수 없어요. 하지만 열흘째 새벽 현우 씨는 은주의 손을 꼭 쥔 채 숨을 거뒀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아비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은주는 분만실에서 홀로 산통을 견뎠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기실에서 기다렸고 친정어머니는 거창에서 오던 버스가 늦어분만 시간을 놓쳤지요. 건강한 사내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현우 씨를 빼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은주는 핏기 없는 손으로 아기를 끌어안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의 얼굴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은주는 산후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출산 사흘 만에 아파트 부엌에 서서 시어머니 밥상을 차렸고 아기를 아기띠에 안은 채 설거지를 했지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아기가 칭얼거릴 때마다 잠깐 젖을 물리고 다시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좀처럼 고마운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내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럽잖아. 좀 어떻게 해봐. 밥이 왜 또 이래. 싱거운 게 못나게 먹어. 이 집에 15년째 청소를 맡아온 이점순 씨는 그 광경을 늘 가슴 아프게 지켜봤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씩 이 집을 청소하러 오는 이 씨는 최 여사가 젊었을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온 분이었지요. 이 씨는 최 여사가 왜 며느리에게 유독 모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보기에 은주는 정말 성실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가면서 이 씨는 베란다 앞에서 잠깐 눈을 감곤 했습니다. 저 아가씨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원래도 엄한 분이셨지만 그 무렵 최정숙 씨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안방 불이 새벽 2시, 3시까지 켜져 있었고 부엌에서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밑 그늘이 짙어졌고 밥도 거의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자꾸 창밖을 내다보셨지요. 어느 날 새벽 5시 최 여사가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는 아기를 아기띠에 안은 채 분유를 타다가 손을 놓고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는 순간 최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우리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아들을 잡아먹더니 이젠 나마저 잡아먹으려 드는 거냐? 은주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기띠 안에 아기가 놀라 칭얼거렸습니다. 은주는 손을 뻗어 아기의 등을 토닥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저는 그저 현우 씨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마음뿐이에요. 닥쳐. 변명 듣기 싫어. 최 여사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유리컵이 흔들리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유리컵이 식탁 끝에서 굴러 마루 위로 떨어지며 쨍하고 깨졌습니다. 아기가 그 소리에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 눈앞에서 사라져. 은주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아기가 아직 40일도 안 됐어요. 이 추운 날 갓난아기를 안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최 여사는 대답 대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낡고 해진 빨간 에코백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손잡이가 닳아 흐물거지고 군데군데 테이프로 붙인 자국이 있는 오래된 가방이었습니다. 그것을 은주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그거 들고 나가.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 낡은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복도로 밀려나온 은주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12월의 냉기가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을까요? 친정이라고 해봤자 경남 거창의 부모님, 농사 짓는 두 분이 서울에서 갓난아기와 젊은 며느리를 받아들일 여력은 없으셨습니다. 형제들도 저마다 사정이 어려웠지요. 은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가족 연락처를 들여다봤습니다. 스크롤을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새벽에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전화를 걸면 걱정만 시키게 될 게 뻔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디를 가야 하지? 아기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발치에 빨간 에코백을 들어 어깨에 맸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하지 않았습니다. 헌 옷 몇 벌이 들어있겠거니 했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내내 은주는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1층 로비. 경비실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치려는데 창문이 열리며 박 씨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세댁, 어디 가요? 이 새벽에.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가 잠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를 안고 에코백을 맨 모습을 한눈에 파악한 듯 더 묻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박 씨가 서랍을 열더니 열쇠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우리 딸 사는 원룸이 여기서 2블록 거리예요. 지금 딸이 지방에 파견 나가서 비어 있거든. 잠깐 거기 있어요. 추운데 아기 안고 어디로 가려고. 뜻밖의 호의였습니다. 은주는 고마워서 서러워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기도 그 울음소리를 들은 듯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따라 울었습니다. 그 새벽 아기를 안은 은주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은주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원룸은 작았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 있는 구조, 창문으로는 옆 건물 외벽이 바로 보이는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보일러가 들어왔고 은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은 아기를 겨우 재우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 원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점순 씨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장바구니, 다른 손에는 작은 봉투. 저 왔어요. 박 씨 아저씨가 여기로 가보라 알려주더라고. 이 씨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바구니 안에는 말린 미역, 분유 한 통, 기저귀 한 팩이 들어 있었고 봉투 안에는 두툼하게 접힌 현금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손을 내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품 안에서 잠든 아기의 얼굴을 보고 결국 받아들었습니다. 아기 앞에서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어머니는 없으니까요. 이 씨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미역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찰랑거리는 미역 소리가 작은 원룸을 채웠습니다. 최 여사님이 요즘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어제 그저께부터 혼자 서재에서 뭔가를 보시더라고요. 핸드폰도 꺼두시고. 은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할게요, 은주 씨. 이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빨간 가방, 함부로 하지 말아요. 버리지도 말고. 은주는 이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작은 원룸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창밖 서울의 새벽 가로등이 아직 켜져 있었고 은주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조금 숨을 골랐습니다. 어떻게든 살자. 이 아이를 위해. 그 결심이 은주의 새로운 삶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원룸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날 무렵 박 씨가 단지 안카페에서 파트타임을 구한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이 씨가 화요일과 금요일에 아기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저 요즘 그 집 잘 안 가도 돼요. 여사님이 절더러 오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은주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씨가 그 이후 들려준 이야기 하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현우 씨 아버지가 오래전에 작은 무역회사 대표를 하셨잖아요.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요즘 그 회사에서 회계 처리가 잘못된 게 있었다고 검찰이 다시 들여다본다는 소문이에요. 여사님한테 경고 전화가 왔나 봐요. 연대 책임으로 가족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은주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연루될 수도 있나요? 모르죠. 그래서 여사님이 그렇게 밤새 잠을 못 주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벽에 걸어둔 낡은 빨간 에코백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정말 뭔가가 있는 걸까요? 아직은 그 질문의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최준서로 지었습니다. 현우 씨가 생전에 생각해둔 이름이었습니다. 준서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은주는 카페 파트타임으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는 집에서 아기용품을 중고 거래 앱에 올려 팔기도 했고 가끔은 동네 세탁소에서 알바를 하기도 했지요. 생활이 빠듯했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3살이 됐을 때 은주는 분식집 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식집 사장님 김정자 씨가 은주의 부지런함을 눈여겨봤습니다. 어머, 이 아가씨는 일을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해.
칭찬이 절로 나오네. 그 분식집에서 2년을 일하며 은주는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퇴근 후 준서가 잠들면 교재를 펴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한 문제씩 풀었지요. 5살 준서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어머니, 준서가 글자를 이미 거의 다 읽고 있어요. 선생님 말에 은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현우 씨가 살아있었다면 아들의 이 모습을 얼마나 좋아했을까. 준서가 7살이 됐을 때 은주는 구청 복지센터의 재취업 교육에 등록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이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준서가 먼저 자고 나면 은주는 식탁에 앉아 교재를 펼쳤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준서가 잠에서 깨어나와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도 책을 꺼내 펼쳤지요. 엄마 공부할 때 나도 공부할래. 그 작은 목소리에 은주는 웃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복지사 자격증을 딴 뒤 은주는 구청 산하 노인종합복지관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이 크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식 직장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은주를 신뢰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은주를 좋아했습니다. 힘든 내색 없이 웃으며 일하고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생신을 기억했습니다. 복지관 소장님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박은주 씨, 자네는 어른들 대하는 눈빛이 달라.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은주는 그 말이 쑥스러웠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와 이 씨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도와줬던 것처럼 은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작은 승리들이 쌓여갔습니다. 준서가 학교에서 받아온 받아쓰기 100점짜리 시험지, 조리기능사 자격증이 집벽에 붙던 날, 복지관 첫 월급날 은주가 동네 빵집에서 케이크 조각 2개를 사오던 그 저녁, 그 조각들이 모여 한 여자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은주에게 마냥 다정하지만은 않았지요. 준서가 9살이 되던 그의 여름 단번에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여름이 유독 더웠습니다. 7월 말의 일이었습니다. 준서가 갑자기 열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여름 감기겠거니 했습니다. 이틀이면 내리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열이 사흘을 가고 나흘을 가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가눌 힘도 없어 베개에서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동네 소아과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니, 큰 병원 가보세요. 혈액 검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나온 진단은 세균성 뇌수막염이었습니다. 즉각적인 항생제 치료와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치료비 선납금 300만 원. 은주는 원무과 앞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계좌 잔액 41만 1,800원.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부모님 통장에도 돈이 없었습니다. 형제들도 저마다 사정이 어려웠지요. 은주는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원무과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혹시 급하시면 이쪽 연락처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직원이 건넨 명함이었습니다. KS 대부 당일 대출 가능. 대표 강태수? 은주는 그 명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런 곳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법 고금리라는 것도,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는 것도. 하지만 병실에 누워있는 준서의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발이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강태수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기름기 도는 얼굴에 손가락마다 금반지를 끼고 양복깃을 세운 채 사무실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지요. 사무실은 번듯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300만 원? 당일에 드릴 수 있어요.
대신 월 이자 8%. 은주는 순간 멈췄습니다. 월 8%. 연으로 따지면 96%. 법정 최고 금리의 4, 5배에 달하는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좀 낮춰주실 수 없나요? 저 직장 있어요. 성실하게 갚겠습니다.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담보도 없고 서류도 없는데.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9살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수가 비죽 웃었습니다. 항생제 치료 열흘 만에 준서는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은주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괜찮아. 하지만 그 뒤로 은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이자로 나갔습니다.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가 이자를 낳았습니다. 밥상이 단출해졌습니다. 고기 반찬이 사라졌고 은주는 밥을 먹을 때마다 준서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요? 응, 요즘 엄마가 다이어트 중이야.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는 엄마의 거짓말을 믿어줬습니다. 6달이 지나자 강태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금의 이자 합쳐서 지금 600만 원이에요. 이번 달 안에 갚아요. 은주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기한을 좀 늘려주실 수 없나요? 저 정말 성실하게 갚아왔잖아요.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못 갚으면 방법이 있죠.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나이가 좀 됐죠? 우리 사무실에서 심부름 시켜도 되겠는데.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아이한테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그럼 내일까지 돈 가져와요. 안 그러면 내가 직접 학교 앞으로 가겠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주는 스마트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준서가 수학 문제집을 풀며 연필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한테 아무것도 들키면 안 됩니다.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두 손에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겨야 하나? 다음 날 새벽 은주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동이 틀 때 일어났습니다.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11만 8천 원. 지갑을 열어 현금을 세어봤습니다. 3만 2천 원.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낡은 빨간 에코백이었습니다. 40일 된 아기를 안고 복도로 밀려나던 날 발치에 던져진 그 가방. 10년이 지났지만 은주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안에서 꺼내 쓰던 헌 옷가지들도 다 닳아 없어진 지 오래여서 이제는 그냥 벽에 걸어두고만 있었지요. 두어 번 버리려 했지만 그때마다 이 씨의 말이 떠올라 손이 멈췄습니다. 그 빨간 가방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때였습니다. 이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씨는 오래전부터 몸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무릎이 나빠지고 혈압도 높아져 작년부터는 일을 거의 그만두셨지요. 은주 씨, 내 몸이 요새 많이 안 좋아. 오늘 시간 되면 올 수 있어요? 은주는 준서를 학교에 보내고 이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씨는 작은 반지하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기침을 하면서도 은주를 반갑게 맞았지요. 그 빨간 가방 아직 갖고 있죠?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이 그 가방을 열어볼 때야. 안감을 뜯어봐요. 솔기 따라서 끝까지. 거기에 뭔가 있을 거야. 어떻게 아세요? 이 씨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최 여사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은주 씨가 정말 막막한 날이 오면 그때 알려주라고.
은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 씨 내보내던 그날 새벽에 이 씨의 반지하방을 나온 은주는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날 새벽, 10년 전 아기를 안고 복도로 밀려나던 그 새벽, 그 시간에 시어머니는 이 씨를 불러 무언가를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벽에서 빨간 에코백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낡고 해진 에코백, 손잡이가 닳아 거의 끊어질 것 같은. 은주는 거실 바닥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이 씨의 말대로 앙감의 솔기를 더듬었습니다. 가방 바닥 솔기,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게 두꺼운 앙감 사이에 무언가가 촘촘히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멈추고 실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실 하나가 풀리고 또 하나가 풀릴 때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천이 벌어지자 기름종이에 단단히 쌓인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기름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금반지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됐지만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순금이 분명했습니다.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속 뜯었습니다. 가방 옆면 솔기에서 또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목걸이 하나, 기름종이에 쌓인 골드바 2개, 여러 겹으로 접힌 예금 통장 사본들, 그리고 플라스틱 지퍼백에 들어있는 부동산 등기권리증 여러 장. 은주는 그것들을 바닥에 하나씩 늘어놓으며 손이 굳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 안 깊숙한 곳에서 단단히 접힌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기름종이로 여러 겹 쌓인 오래된 흰 봉투. 봉투 겉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은주의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내 며느리 은주에게 최정숙,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10년 전 은주를 내쫓던 날 아파트에서 홀연히 사라진 시어머니. 그 뒤로 아무 소식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한동안 그 봉투를 손에 쥔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태수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까지 돈 안 오면 내일 학교 앞 갑니다. 준서가 다니는 초등학교 이름이 그 뒤에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손 안에 봉투가 있었고 바닥에는 금반지와 골드바와 등기권리증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은 내일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준서의 학교 앞에 강태수가 나타날 것입니다. 은주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온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준서는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은주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손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뜯지 않은 봉투. 10년이라는 세월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복도에서 떨며 울던 그 새벽. 이 씨가 끓여준 미역국 냄새. 분식집에서의 2년. 새벽마다 펼쳤던 사회복지사 교재. 준서가 혼자 읽어낸 첫 번째 동화책. 복지관 어르신들이 은주 씨하고 반갑게 부르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힘들어도 준서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에게는 아낌없이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요?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준서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꼬대였습니다. 엄마. 은주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흘러내린 이불을 끌어올려 아이의 어깨까지 덮어주었습니다. 현우 씨를 닮은 룸메.
잘 때만 어린아이 같은 표정.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은주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열어야 할 때였습니다. 기름 종이를 조심스럽게 벗겼습니다. 낡은 흰 봉투 안에서 종이 2장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볼펜 글씨가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그 2글자를 보는 순간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얼마나 믿겠니? 갓난아기를 안은 채 그 추운 복도로 밀어내고 낡은 가방 하나 발치에 던진 시어머니가 얼마나 원망스럽겠니? 그날 밤 경고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대표로 있던 회사 장부에 오래전 회계 처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새로 부임한 검사가 그걸 다시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연대 책임으로 나까지 수사 대상이 되고 관련자 가족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 영모제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자산이 동결되고 너까지 불려다니게 돼. 갓 아이를 낳은 산모가 검찰청을 들락거릴 수는 없었지. 은주는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그 새벽에 잠을 못 주무셨던 것이.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너라도 내 손주라도 살려야겠다고. 그날 새벽 나는 이 에코백 안감을 뜯었다. 그리고 평생 모아온 것들을 한 땀 한 땀 꿰매어 넣었다. 금반지, 다이아 목걸이, 골드바, 예금 통장, 그리고 고성 땅 등기권리증과 은평구 상가 등기권리증. 검찰이 집을 수색해도 낡은 에코백 안감을 뜯어볼 거라고는 생각 못할 테니까. 이 씨를 불렀다. 30년을 나를 도와준 사람이야. 내가 말했다. 오늘 내가 며느리를 내보내거든 몰래 따라가서 목숨 걸고 지켜라고. 그 아이도 함께. 그리고 정말 막막한 날이 오면 그때 가방 안감을 뜯어보라고 알려주라고 했지. 은주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이점순 씨. 그분이 1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며 옆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나는 너를 내쫓았다. 마을 사람들이, 아파트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크게 소리를 질렀다. 너는 이미 이 집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남겨야 했으니까. 그래야 검찰이 너를 연루시킬 근거가 없으니까. 갓난아기를 아는 산모를 복도로 밀어내며 내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 낡은 가방을 발치에 던지면서 사실 그 안에는 내가 평생 모은 것을 다 넣었다. 한 땀 한 땀 꿰매어 넣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은주야, 이 재산으로 준서를 잘 키워다오. 그 아이는 현우의 마지막 핏줄이다. 그리고 은주야, 이 못난 어미를 원망하지 마라. 아니, 원망해도 좋다. 다만 알아다오. 그 모든 것이 너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디 행복하거라. 부디 오래오래 살 거라. 은주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준서가 깰까봐. 창밖 서울 하늘에 별이 유독 많았습니다. 밤새도록 은주는 울었습니다. 새벽 4시, 은주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것들을 하나씩 집어 봉투에 담았습니다. 금반지, 다이아 목걸이, 골드바, 예금 통장 사본, 등기권리증, 그리고 시어머니의 편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핸드폰을 꺼내 이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여사님, 뜯었어요. 읽었어요. 감사해요. 내일 뵈러 갈게요. 잠시 후 이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무서울 거 없어요. 은주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이자 제한법 위반 신고 절차, 법무사 상속 등기 관련 사무소, 고 최정숙 씨 명의 자산 상속 절차. 은주는 핸드폰 메모장에 할 일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자는 방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의 재산을 한 땀 한 땀 꿰매 넣고 스스로 악인이 됐습니다. 이점순 씨는 10년을 그 약속 하나로 지켰습니다. 이제 은주가 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준서를 학교에 보내고 곧장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월 8% 이자는 이자 제한법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 경우 이자 전액은 무효이고 원금만 반환하시면 돼요. 오히려 강태수 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은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함께 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오늘부터 진행할 수 있어요. 은주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 강태수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오후가 됐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메고 강태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태수가 비죽 웃으며 맞았습니다. 왔어요? 돈은요? 은주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갚으러 왔어요. 얼마 가져왔소? 원금만요. 300만 원. 강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자는요? 이자는 무효예요. 은주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월 8%는 이자 제한법 위반이에요. 오늘 오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를 했어요. 강태수 씨 사업자 등록번호로요. 강태수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요? 어디서 겁대가리 없이. 은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은주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동산 등기권 리증이에요. 경남 고성 임야와 서울 은평구 상가. 합법적으로 상속받은 자산이에요. 법무사에서 확인한 서류예요. 강태수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주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갓난아기를 아는 며느리를 살리려고 밤새 가방 안감에 평생 모은 재산을 꿰매어 넣었어요. 이 씨 아줌마는 10년을 그 약속 하나로 지켰어요. 저는 그 두 분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두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산이에요. 강태수는 한동안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혼자 버텨온 여자, 무너지지 않는 눈빛. 그 눈 속에서 강태수는 무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것을. 강태수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결국 말했습니다. 원금 가져와요. 은주는 봉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강태수가 돈을 세고 채권 소멸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은주는 그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남기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오후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은주는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은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주는 법무사를 통해 시어머니 최정숙 씨 명의의 자산 상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우 씨의 유일한 혈육인 준서가 법정 상속인이었고 은주는 준서의 친권자로서 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경남 고성의 이면은 몇 년 사이 그 일대에 물류단지가 들어서면서 지가가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상가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두었던 작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는 알짜 자선이 돼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것이었으니까요. 은주는 상속받은 자산을 쉽게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상가 월세 수익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점순 씨에게 작은 원룸을 구해드린 것이었습니다. 반지하방이 습해서 무릎이 더 나빠지셨다는 말이 오래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지요. 이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이런 거 받으면 안 돼. 은주가 이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지켜주셨잖아요. 이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충분했습니다. 은주는 복지관에서의 일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자산이 생겼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리를 비우는 건 은주답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은주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들러 박 씨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아저씨, 그날 새벽에 열쇠 건네주지 않으셨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박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은주 씨가 살아낸 거지.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해 가을, 은주는 아파트 단지 텃밭 귀퉁이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집에서 국화를 가꾸셨다고 이 씨에게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국화 모종을 심으며 은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게요. 준서 잘 키울게요. 바람에 국화향이 실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 전교수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국 모의고사 상위권을 유지했지요. 서울 상위권 대학 법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날 은주는 준서를 끌어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준서가 은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기뻐서. 기쁘면 웃어야지. 응, 맞아. 웃어야지. 은주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혼자 국화 화단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10년 된 시어머니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서가 법대 갔어요. 바람이 불어 국화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이 씨 주변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날이었습니다. 이 씨는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눈빛이 여전히 맑으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여사 박은주 씨는 어떻게 그렇게 잘 됐대요? 남편도 없이 혼자 아들 키웠다며. 이 씨가 잠시 먼 데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아세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모질었다며. 이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모진 게 아니었어요.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은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악인이 된 거예요. 낡은 에코백 안감에 평생 모은 걸 한 땀 한 땀 꿰매넣고 악독한 시어머니로 남은 거야. 갓난아기를 아는 산모를 복도로 밀어내면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셨을까? 그게 마지막 사랑이었던 거지.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경로당 안이 오래오래 조용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미움의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최정숙 씨는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악인의 탈을 쓰고 사라졌습니다. 발치에 던진 낡은 에코백 안에 평생의 사랑을 한 땀 한 땀 꿰매어 넣으면서 이점순 씨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10년을 그 약속 하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박은주는 10번 넘어졌지만 11번 일어났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한 가지입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목숨으로 가족을 지킨 지혜로운 어머니, 끝까지 의리를 다한 따뜻한 동반자,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문을 일으킨 위대한 어머니, 마을 사람들은, 아파트 사람들은, 경로당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낡은 빨간 에코백 하나를 발치에 던지며 악인이 된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 안에 평생의 사랑이 한 땀 한 땀 꿰매어져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그날의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